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왜 비트코인을 리스크가 높아졌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나눠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 2부 끊어서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일단 만들어 놓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리플을 400원대에 들어가서 4,000원 정도에 판 적이 있어요. 4,000원 좀 넘게. 근데 400원대에 들어가 있을 때도 쭉 지켜보다가 200원대부터 쭉 지켜보다가 400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정확히는 아마 200 얼마에 일정 부분 들어갔다가 다시 400원대에 큰 돈을 투자해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한 4천 얼마에 팔았는데, 제가 200원대에 많이 들어가기 전부터, 소량 들어갈 때부터 제 친구들한테 리플을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리플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뜨고 있어서 지금 엄청 뜰 거다. 친구들이 아무도 안 샀어요. 400원대에 제가 엄청 들어가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 많이 들어간다, 뜰 거다. 근데 또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4,000원 고점 찍기 전에도 팔았는데, 찍고 나서 이제 빠질 때 4,000원에 컷을 해갖고 4,000원에 거의 대부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400 얼마에 팔고 4,000원에 팔고, 매도 평단을 보면 한 4,200원이나 4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4,000원대에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죠. 왜 내가 판다 그러는데 들어가냐 했더니 뭐 전망이 좋대요. 제가 200원대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200원대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금 4,000원이면 4,000원만 해도 2000%잖아요. 20배가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400원대에 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400원대로 해도 1000%, 10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진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요즘 말로는 후구라고 하죠. 개미들의 특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나방을 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리스크가 많은 일인데, 당시에도 제가 리플을 매도할 때쯤에 이제 가상화폐는 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카페 채팅방인데, 고모니 전에도 강남 갔다가 팔고 150% 팔고 공시됐는데 상패. 제가 코인 이제 끝물이라고 판단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전에도 코인 끝물이라고 말할 때 얼마 안 돼서 개폭락이 나왔는데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200원대 들어 4,000원대 팔고 뭐 다른 거 몇 개 하다가 이제 코인 끝물이라고 했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좀 조심해야 된다, 끝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빠져도 이전과 같이 이렇게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뭐 4, 5천 선? 3천에서 5천 사이? 그 정도의 폭락?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뭐 그 정도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업비트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과 뭐 테슬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화폐로 쓴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조금 긴가민가한 자리예요. 근데 다만 제가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기상 조정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이거든요. 어, 제가 카페 그 회원분들에게 VIP 회원분들 그 내용을 올려드렸었어요. 코인과 경제 흐름. 근데 이때도 말씀해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 조금 갈 것 같다.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되잖아요. 그전에는 리스크가 있다 그랬는데 왜 또 간다고 하냐.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폭락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2019년 말 이때쯤이겠네요. 3월달 코인도 빠졌었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죠. 이때 삼성전자가 44,500원에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한 이 정도쯤 됐을 때 2021년 11월 2020년 말인가 2021년 초쯤에 100%를 찍었었어요. 한번 삼성전자가 44,500원이니까 거의 9만원 가까이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서 누구나 무엇을 사도 쭉 가는 상승 시기가 있는데 대세 상승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고점이잖아요. 이때 대비를 해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눌릴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모든 자산은 안전자산에서 투기자산 성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하다. 부동산 물론 부동산도 투기가 있죠. 가다가 이제 뭐 예적금 그러다 이제 주식 그러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이런 순서로 가요. 순서로 상승을 해요. 뭐 루보 사태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루보 사태 뭐 저는 그때 주식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한 몇 배가 올랐지? 100배? 100배 정도 올랐나?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상패를 당했죠. 보면은 100억이 500억으로 50배를 오른 거네요. 엄청나게 쭉 상승을 했다가 상패 쭉 하락하고 상패. 근데 대부분의 그 상패 종목들은 불꽃슛 놀이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물에는 항상 위험 자산들이 한탕을 해먹고 끝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막 급등을 1000배 2000배 막 올랐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직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300원대에 진입해서 고점 부근에 팔고 또 재진입해서 또 지금 보유 중인데 먹고 있고 뭐 링네트는 주식이구나. 레이븐코인도 추천을 드려서 1000% 가까이 먹었고 레이븐코인 아마 이때쯤에 들어갔나 이때쯤에 들어서 1000% 가까이 먹었고 1000% 넘게 먹었죠. 실질적으로 이게 47 1000%가 안 가더라도 만약에 이게 1000%가 안 가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한 이 정도만 올라도 1000%가 넘게 찍거든요. 정확히는 1200%인가 제가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레이븐도 1000% 넘게 먹었고 큼직큼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엠블은 이제 유료로 추천을 드렸는데 리스크가 좀 높아져서 저 시기가 지나고 나서 진입을 한 거잖아요. 보면 저것들은 1월달 2월달 요 사이에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엠블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좀 지나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높아져서 2월 말에서 3월 초 요때 진입을 했거든요.
리스크가 좀 높아져서 제가 이번 거는 리스크가 있어서 유료분들만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유료 그때 회원 가입하신 분이 있어갖고 가상화폐 리딩을 드렸거든요. 연회원으로 그 이벤트 목적으로. 근데 이게 1000% 가까이 찍어서 그분이 500만원 투자를 해서 한 4천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셨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이 이런 낌새가 보이는 종목이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어쨌든 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은 코스피 종목이 오르면 돈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코스닥은 빠지는 것처럼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대세 상승의 느낌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BTC 종목,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의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저번처럼 알트코인에서 빼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대세 상승으로 쭉 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기반을 두고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매매를 해서 두 개가 동반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이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반 상승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급격히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을 예를 들면 그러다 이제 쭉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지수가 코스피만 오를 수도 없고 코스닥만 오를 수도 없잖아요. 동반으로 상승을 해야지. 그런 것과 같은 이슈인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슈로 지금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달걀이론.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올 텐데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는 구글을 주로 이용해서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VVS 저희 그 유료 회원분들 중에 연회원 끊으신 분들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때도 비트코인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6,400이었는데 지금 6,7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려고 올렸는데 이게 보면 그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그라미가 제가 직접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경기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 왜 여기는 호황기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가 침체고 경기가 호황기가 아니라 주식이 호황기고 주식이 불황기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기본적인 건 중요한 건 제가 일전에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위에 오른쪽 위에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꼭 보세요. 뭐냐면 유튜브에 돈의 음모라고 치면은 뜨거든요. 뭐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요 애니메이션 이거를 보시면 돼요.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거는 지배 세력과 추종 세력 이게 뭐 어디야 인도의 뭐 카이스트 제도처럼 신분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솔직히 저는 종교도 하나의 그 틀이라고 보거든요.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뭐 교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종교도 어떤 지배 프랑스 프랑스 종교 전쟁도 그렇고 통치와 지배 뭐 이런 것들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이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핸드폰이 반응을 하지? 이념도 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념인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통치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다 똑같이 평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1%의 부자들 혹은 1%의 통치자들이 자본을 갖고 어, 하위 계층을 종속시키기 위한 지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은 많아요.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였지 걔네가? 그 누구지? 요거 막 눈 모양 하는 애들 있는데 요렇게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요거 눈 모양 하는 애들 아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나네. 메이슨? 메이슨인가? 뭐 하여간 많습니다. 메이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게 다 그런 하나의 통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금리와 환율. 이게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금리는 각 국가 안에서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고 환율은 국가끼리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대표적인 중심이 되는 게 미국의 달러죠. 긴축통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이 되니까 또 미국의 금리가 낮췄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낮추면은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높였는데 우리나라가 안 높이면은 우리나라의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돈을 아무리 넣어놔도 금리가 제로니까 돈을 안 주는데 미국은 돈을 준다. 근데 심지어 환율까지 올라가 봐요. 미국 달러가 가치가 더 높아지면은 돈은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통치하는 수단과 또 자금의 방향성, 돈이 몰리는 걸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금리와 환율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 나오는데 금리가 정점일 때와 금리가 저점일 때가 있어요. 여긴 제로 금리라고 치고 여기 뭐 금리가 10%라고 쳐요. 이렇게 치면은 제로 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제로 금리로 하진 않겠죠. 어쨌든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막 빌려다가 돈이 막 그냥 막 빌려다가 막 둬요. 그러면 그냥 두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도 금리가 제로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뭐 적금이나 이런 걸 해도 의미가 없고 또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라서 정부에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막 쌓여요. 돈이 막 쌓이는데 가만히
금리가 제로니까 가만히 놔두자니 가치가 없고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진 돈, 막 정부에서 푼 돈에다가 빚까지 내서, 금리도 마침 낮으니까 빚까지 내서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에다. 그럼 주식이 막 상승을 해요. 주식이 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주식이 이제 조금 고점이다 싶으면은 비트코인 같은 걸 비트코인 같은 거에 또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게 막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느새 이제 경기 상황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푼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긴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올린다든지, 푼 돈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 뭐 모든 대부분의 이론이 강대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축 통화라서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나,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한다는 이론이 있고, 뭐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조금 제가 가게를 했을 때 뭐 4, 50대, 50대, 60대 그 정도 선에, 심지어 뭐 어떤 증권사에서 일하셨다가 무슨 경제 신문사 지국장인가 뭐 그런 분도 계신데, 뭐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일단 그거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뭐 어쨌든 금리가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상승을 한다 만다,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금리 저점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이고, 시점에서 아무래도 최저점에서 돈이 풀리고 요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뭐 당장의 최고점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금리 저점이라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10년 주기로, 뭐 2008년, 뭐 1998년,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IMF, 뭐 모기지론, 뭐 이런 1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순서로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어 외부적인 요소로 발생한 건데, 이게 경기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유동성,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뭐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해서 너무 빠졌는데 돈을 또 엄청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많이 빠진 만큼 급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어 그만큼 또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초기 단계여도, 지금 이제 막 금리 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여도 눌림의 구간에서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라고 해서 그냥 쭉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고점까지 상승을 해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금리가 지금 이제 0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인데 뭐 지금 연준에서 미국 연준은 연방준비위원회라고 그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위에 올려드린다고 했던 영상을 한번 돈의 음모를 검색해서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업 집단이에요. 사기업 집단이에요. 걔네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고 돈으로만 굴러가고 또 돈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연준에서는 뭐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가 쭉 상승이 나오기는 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온다 해도 눌림이 나올 것 같고 뭐 어떤 이유로 됐든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북한 뭐 미사일만 한 방 터뜨렸다 해도 막 폭락하고 하루에 막 1, 2% 지수가 1, 2% 빠지고 그랬잖아요. 1, 2%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에서부터 금요일 날 계속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뭐 무슨 유엔 제재 들어간다. 근데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어요. 물론 조금 초반에 급락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시작했다가 쭉 빠졌다가 했는데 결국에 다시 돌렸어요. 급락하고 시작해도 다시 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 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들이 너무 지금 아까 루보 사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눌리기 마련인데, 알트코인들이 너무 이렇게 튄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지고 뭔가 끝물이 다가왔다는 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저점 위주로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하시고, 또 주식에 같은 경우 이제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기니까 대선주.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들이 절대 그냥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경기 민감주나 조금 실적이 좋은 것들, 실적주, 그리고 대선주,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것들은 어쨌든 갈 거예요. 갈 건데 아무래도 조금 요런 것들 위주로 봐주고, 거의 안 오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좀 봐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많이 올랐었다가 눌린 종목이나 아니면 조금 그럼에도 남들 다 갈 때도 좀 안 갔던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화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라는 건 통치의 수단이에요. 통치의 수단이에요. 화폐가 불안정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고 뭐 관리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화폐가 제대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기반이 이거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기반이 탈정부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속여지지 않게, 이탈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랑 어디를 거래를 하는 거를 모두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물론 뭐 얼마가 어떻게 거래되니 이런 걸 알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정확하게 됐다 이런 거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중앙정부 뭐 중앙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 절대자나 혹은 기업 뭐가 됐든 무언가가 간섭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이 P2P로 마치 토렌트 같은 것처럼 거래가 된 거를 모두에게 알리는 시드로 통해서 모두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토렌트랑 비슷한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반은 탈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정부는 화폐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해야 되는데 국민을 속박해야 된다? 뭐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국민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탈정부를 기반으로 하니까 전혀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그 요즘 디지털 화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랑 가상화폐랑 혼동을 하시는데 둘 다 디지털로 운영되는 거라는 공통점만 있지 완전히 다른 속성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기존의 종이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뿐이에요. 비트코인은 탈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디지털 화폐랑 CBDC랑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조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고점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조금 아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눌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CBDC가 아닐까. 그러니까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그 선물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다고 했을 때 가장 그 이슈를 부합할 수 있는 게 CBDC가 되지 않을까. CBDC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한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끝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리스크가 높아졌다.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둘이 치고받고 하면서 갈 것 같아요. 뭐
CBDC가 갈 때는 비트코인이 좀 줄었다가 비트코인이 갈 때는 어? 또 CBDC가 좀 줄고 약간 둘의 관계를 태진아와 송대관이라고 할까요? 태진아와 송대관 라이벌 관계지만 공생하면서 가는 관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관련주는 찾아보시면 많은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대성투자도 꽤 크게 한번 먹었고 대성투자도 크게 한번 먹고 에이티넘도 크게 한번 먹고 위지트도 여기 있는 거 다 크게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안 튄 게 지금 요거 하나 있는데 그나마 덜 튄 게 요거 하나 있는데 뭐 KCT도 먹었고 KCS도 먹었고 한네트도 먹었고 로지시스도 요것도 다 먹었어요 한 번씩. 근데 이게 비트코인주가 간 거에 비해서는 뒤떨어져주는 아직 좀 덜 갔죠. 그래서 얘네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고 이게 얘네가 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주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하다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가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톨라니의 달걀 금리에 따라서 금리 최고조, 금리 10%, 금리 0%, 뭐 돈이 투자 그러다가 끝물이 되면 투기가 되고 나서 이제 다 빠지고 나면은 어, 주식이나 코인은 하락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 실적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대선주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조금 안 보는 게 좋은데 코인도 그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를 아시면은 이슈가 있는 것들 혹은 바닥권 이런 것들 보시고 금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